폭도로 우리가 딱 고기만 하거든. 불가능. 현대화된 시대 그런 일이 벌어져요. 30년 전에 그랬단 말이야. 30년 전에. 자, 그런데 이들이 SNS를 통해 가지고 이 애들이 이렇게 말을 하던데, 이 애들이 이렇게 말을 하던데 대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거와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들은 케이스가 많은 거야. 케이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인 시대에서 이제 진정한 수평적인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그 불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오는 우리가 어뢰 반란이라는 게 최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이니의 법칙 아실 거예요. 큰 일이 터지기 전에 작은 무수한 일들이 사전에 전조 현상이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분이 처음일까요? 많았죠. 진상이었다라는 거. 터질 때가 그래서 터진 거예요. 여기 처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터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정말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 기업들이 문제가 생긴 것이 제품에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제품들이 웬만한 수준에 다 도달했기 때문에 제품에서 프로덕트 자체에서 이제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거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상도 버전으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태훈이가 이제 우리 오뎅 공장 사장이에요. 태훈이가 이제 나한테 월급을 주니까 내일 지 짜는 거야. 사실 내 네 월급 줘야 되는데 좀 땅에 떨어진 거 좀 주워 담아갖고 좀 이래 좀 대충 해가지고 만들어라. 네 월급 줘야 될까? 이거 장사도 안 되는데 좀 뭐 유통기한 지나면 어떠노? 좀 만들어라 좀. 그래서 만들었어. 근데 이제 내하고 이제 홍 대표하고 친구랑 같이 이제 시장에 놀러 가서 오뎅을 먹으러 갔는데 우리 회사 오뎅인 거야. 근데 홍 대표가 반갑다고 우리 회사 오뎅을 먹으려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할까요? 먹지 말아요. 먹지 말라고 그러겠죠. 뭐라면서 먹지 말라고 할까요? 더러워. 더러워.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가 만들잖아 라고 말할 거야. 먹지 마, 내가 만들자. 근데 태훈이가 기업가 정신을 정말 투철하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거죠. 아, 사장님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막 좀 그냥 쓰죠 그냥. 애사심에 사는 말입니다. 이런 막 말을 하고. 근데 태훈이가 이러면 안 된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대중들에게 신뢰를 버리면 안 된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철두철미한 자기의 원칙을 가지고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같이 가면은 다른 오뎅 공장 오뎅을 먹으려면 내가 말리겠죠. 우리 공장 먹으라, 우리 회사 거 먹으라. 뭐라고 말할까요? 똑같이 내가 만들잖아. 근데 과거에는 이게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 매스미디어였기 때문에. 안 좋은 것도 얼마든지 권력과 근권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근권을 통해서 이걸 막아버렸던 거죠. 그렇죠? 근데 소셜을 막지를 못한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했는데 내 친구들이 소셜에 영향이 많아. 특히 홍대에 영향이 있긴 했죠. 내 친구가 땡땡 오뎅 공장 다니는데 오뎅 먹지 말라 하더라. 이게 이제 확산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내 친구가 그 회사 다니는데 그 집 주인은 정말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챙기더라. 다르더라. 이젠 이것이 바로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자리를 잡는 현상이 온다라. 자, 여기 이제 뭐 마케팅에 대해서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개통 철학적인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할게요. 원래 이 부분 안 넣으려고 했는데 우리 저기
현태 되면 내가 넣어서 봐라. 그래서 자, 이 옛날에 태훈이 한번 들었을 거고 고객은 감성적일까요? 이성적일까요? 감성적인. 감성적. 그렇죠. 자, 우리가 많은 마케팅에서 이야기를 할 때 본질에 집중해라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본질에 집중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TV의 본질은 뭘까요? TV의 본질이. 얇다. TV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TV의 본질. 콘텐츠. 콘텐츠. TV는 기본적으로 정보, 그죠? 디스플레이 장치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 장치를 보면서 우리가 그 제품을 구매를 할 때 그 본질에 가장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TV를 구매를 할 때 화질이라든지 화질을 제일 많이 봤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 그러면 이제 TV 우리가 CF를 보다 보면은 우리 화질은 어떻고 막 이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얇은 으로 바뀌었어요. 왜 얇은 으로 바뀌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인간의 망망으로는 이게 구별이 안 가는 거야. HD나 UHD나 이제는 구별이 안 가는 거야. 그냥 좋네. 그건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화질에서 차별을 못 두는 거야. 그래서 뭘로 가느냐? 얇은 걸로 가. 그럼 이 얇은 게 뭐다? 새로운 본질을 만들어내는 기준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근데 큰 본질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기술력을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또 바뀐 게 베젤을 옆에 톡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TV의 본질인 화질과 정보의 전달 이런 식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TV가 나오면서 이제는 TV와 컴퓨터와 같은 이런 경계면이 이제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창조는 기기 간에 갖고 있는 어떤 서비스가 갖고 있는 경계를 허무는 데서 시작이 된다고. 자,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제가 하나 제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사를 딱 갔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이사를 가면 딜을 하잖아요. 나는 TV를 살게. 권한을 내한테 또 마누라는 식탁과 소파를 살 테니까 권한을 또 딜을 이래 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은 딜을 딱 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어쨌든 이쪽 계통이 좋은 걸 사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50인치짜리를 딱 해가지고 온갖 기능 딱 들여가지고 450만 원짜리 빡 가가지고 백화점에 가 바로 빡 샀던 거죠. 고가는 빨리 배송되죠. 정말 빨리 배송되죠. 설치를 딱 하고 왔는데 집사람하고 협의된 50인치를 사는 것만 협의가 된 거지. 근데 집사람은 마트에 간 거야. 마트에 가서 집사람이 대충 50인치를 보니까 뭐 세일하고 이러니까 180만 원 정도? 그래서 나는 무려 2배 이상을 주고 산 거죠. 딱 도착하니까 집사람이 뭐 뭐라 하는 거지. 네가 돈을 잘 버나? 시작해서. 그래서 내가 변명을 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변명하나? 야, 니 본 거 여기 봐봐라. 얇나 안 얇나? 두께 갔나 안 갔나? 다르지? 이게 기술이다. 이 TV를 사면 몇 년 사노? 몇 년 보노? 최소 10년 보자. 네 마트에 있는 건 이미 5년 전에 나온 거다. 그게 기술의 차이다. 그래서 막 두께에 대해서 막 극찬을 제가 늘어놓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두께가 여기서 요거 든다 해서 40평대가 50평대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면 자,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얇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누구한테? 매스미디어예요. 매스미디어.
네, 그것도 해당이 돼요. 친구. 친구 해당돼. 그 판매 직원이 그렇지. 판매 직원에 홀딱 빠지고 말이지. 처음에 200만짜리 받다가 말하다 보니까 내가 400만짜리 카드 긁고 있잖아. 나도. 근데 그 애가 한 마디 한마디를 나는 고소란히 집사람한테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메시지예요. 획일화된 메시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슬로건, 팜플렛이 전부 다 얇다라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서 TV 10년 이상 쓰셔야죠. 말을 그만한테 들은 말을 내가 집사람한테 하고 있다라는 거지. 전달자 역할을. 자, 또 볼게요. 우리는 그럼 차의 본질은 뭘까요? 차의 본질. 달리고 서다? 달리고 쓰다. 그럼 달리고 쓰다를 뭘로 평가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정량할 수 있는데? 극한 상황에서의 음. 제동력과 운동력. 그걸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고. 차 사러 갔는데. 드라이빙 머신. 그러니까 본인이 드라이빙 머신에 탈 수 있냐고. 차를 사러 갔는데. 이번에 이제 시승 시승시켜준다. 근데 이제 내 말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보잖아요. 자, 일반 사람들한테 자, 당신은 차를 구매하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딱 물어보면 딱 말을 하는 말이 이 말이죠. 연비, 안정성, 뭐 이런 걸 막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연비를 알아보려면 뭘 해야 되죠? 실험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래서 연비 붙어 있는 거 보고 우리가 고기 까딱까딱거리잖아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연비에 그만큼 중요시 여긴다면 직원 불러갖고 야 리터당 12km 맞나? 만약 12km 안 나오면 네가 어떤 제도적 장치로 내한테 보상을 해줄 건데 12리터를 나왔다 리터당 12km 근거 다 갖고 온나?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안 물어보잖아요. 그죠? 제동력, ABS, 에어백 야 한번 터뜨려봐. 터지나 안 터지나. 너는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뭐 보죠? 차 사러 가면? 근데 그 차 사러 뭐 봤는데? 차 사러 갔는데 뭐 봤어? 썬루프 한번 열어보고 그지? 의자 앉아보고 그지? 어디가 괜찮네? 평가지 좀 다르다. 썬루프 꼭 있는 것처럼 하지만 썬루프 진짜 한 달에 한 번 안 열어볼 때가 많아요. 여자분들 어떤 차에 좋아하는 줄 알아요? 수납 공간 많고. 그렇지. 그 보조석 밑에 하이힐 넣는 거 있고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이 핸드백 꼬리 톡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친구 타면 막 그거 잘하네. 옵션 5,000원짜리. 왜? 비슷하니까. 이제는 제품이 다 비슷하다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본질이 뛰어나다라고 말한 시기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본질 플러스 알파가 이제는 메인으로 자리 잡는 시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자, 그랬던 이렇게 보듯이 아주 아까 여러분 말씀 감성적으로 우리는 제품을 구매를 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성적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죠. 이곳에 가면 우리는 갑작스럽게 아주 수리적으로 바뀌어요. 유통기한도 따지고요. 그람당 단위 금액도 따지고요.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결국은 뭐냐면 나의 제품이 고가인지 저가인지를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가는 보통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많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고가일수록 중요할수록 상당히 감성적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짝퉁이 나오는 거죠. 감성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자, 이 안에는 똥가방이 들어있어요. 루이비똥이 들어있어요. 베네똥이 아니고 루이비똥이 들어있어요. 자, 근데 이 친구는 이 똥가방을 산 이유가 편리함 때문에 샀을까? 튼튼함? 튼튼하기 때문에. 엄청 20년을 써도 지금도 쓰고 있어. 그렇죠. 그걸 진짜 20년째 쓰기 때문에 튼튼함을 아는 거지.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똥가방을 왜 사겠어요? 다 쓰니까. 그렇지. 자랑하고 싶은 거지. 자랑하고 싶어.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사람 주변에는요 똑같이 갯돈을 타가지고 뭘 살까라고 고민하는 친구가 있어요. 똥가방을 살까, 샤넬을 살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가 있어요. 막 고민해. 자 그러면 자 우리 유일한 여성분이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본인이 똥가방을 샀어요. 그 친구가 갯돈을 샀다가 물어봐요. 야, 내가 샤넬 살까 똥가방 살까 이러면 뭐 사라고 추천해 주실 거예요? 샤넬. 아, 역시. 네. 이유는요? 있어 보여서.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같은 가격대라고 했었을 때, 가격 똑같은. 네, 똑같다 했을 때, 내 돈이 이거밖에 없어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샤넬하고 똥하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뭘 살까? 그러니까 본인은 뭘 추천하실 거예요? 본인은 똥가방을 샀어요. 뭐 물어보고 왔어요. 본인의 마음이라면. 네? 샤넬 끝까지. 근데 왜 그러면 똥가방을 왜 샀을까? 이래 되면 제가 곤란해지죠. 아니 참고적으로 샤넬이 음. 연간 25%씩 올랐어요 지금 5년 동안. 아, 그럼 다음부터 내가 샤넬을 바꿔야겠다. 네. 재테크적으로. 자,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심리는 이 가방을 사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다수가 딱 산 첫날 대다수 보니까 모든 코디가 가방에 맞춰지더라고요. 가방이 돋보이게끔. 그래 앉을 때도 일부러 이런 거. 자, 근데 과연 이 친구가 그 자리에 가서 이 똥가방을 욕을 하진 않겠죠. 욕을 하지 않는다. 그럼 이 친구한테 보통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똥가방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좋아서 이 제품을 사게 됐다라고. 왜? 이유는 하죠. 내가 시간과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들로부터 그거에 대한 만족감을 얻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돈 냈고 뭐 거기에서 뭐 크게 또 대접을 받은 적은 없어. 하지만 이 제품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극찬을. 오히려 종업원보다 더 극찬하고 있어요. 그럼 똑같죠. 제가 앞에서 TV를 지르고 나서 집사람 앞에 이 제품에 극찬을 했듯이. 그게 바로 바이럴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의 원로는 자발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죠. 뭘 대중들은요 몰라요. 뭘 말을 해야 될지. 그래서 TV는 아까 뭐였죠? 얇은 거. 핵심이 있는 거죠. 루이비통은 자기가 갈기했던 디자인이 되든 뭐가 되든 뭐 액세서리가 되든 TV에 그다음에 자동차에서는 핸드백 거리가 되든 그거를 집중적으로 그거를 뭐 우리끼리 거리라고 합니다. 거리. 예를 들면 어제 홍세이프가 저에게 삼계탕을 사줬어요. 근데 수많은 삼계탕인데 어제 그 삼계탕 집에 데리고 갈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기가 막힌 인삼주와 곁들여진 유명 맛집입니다라고. 일반 삼계탕 집이 아니라.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 게 한옥이라더라. 한옥. 그게 다른 거지. 예를 들어서 자 누군가가 와서 그걸 하죠. 누군가 와서 친구가 야 맛집 있다 맛집 가자라고 딱 데리고 가는데 별로 그 집이 맛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죠? 없어. 근데 친구는 끊임없이 맛있지라고 맛있지라고 막 옆에서 막 조잘조잘거리죠. 그때 이제 예를 들면 한식집이 있어. 그래 그 집이 데리고 갔는데 집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고 오늘 오셨네요. 아이고 사장님 다시 와서 가만습니다라고 인사를 딱 합니다. 오늘
그 우리 시골에서 된장을 새로 만들어가 보내주는데 한번 드셔보시죠. 그러면 이 친구는 그래 이 집이 된장이 진짜 맛있다 얘가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가 직접 담가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 집의 메뉴가 4, 50가지가 되지만 이 집에서는 이 된장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대중들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고객들에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의 함축적인 키워드인 된장을 이야기해요. 된장이 이 한정식집이 다른 한정식집과 다른 게 뭐냐가 바로 된장이 다르다.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종업원들이 하는 메시지, 그 다음에 전단지에 있는 어떤 메시지, 획일적으로 통일적으로 계속해서 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세뇌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객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그래서 이제 이 자발성에 관련된 영상을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조금 오래된 마케팅인데요. 호주에 있는 그 리바이스 청바지에서 했던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모델이 자기를 찾으면 이 모델의 바지를 그렇게 벗겨가는 거야. 자극적이죠. 왜 남자는 어쨌든 그런 게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원칙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모델이 자기가 트위터로 글을 써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나를 찾으면 내 바지를 가지고 가. 트위터를 날리면 재밌잖아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없어. RT를 하는 거죠. RT. 터뜨리는 거죠. 모두 자발적이죠. 말이 아니라 도구로 통한 확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죠? 이 사람을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리절트 나오죠. 보시면 이제 1450명이 이상이 이제 여기 팔로워가 참여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청바지 랩버를 통한 이벤트로서 엄청난 파장을 효과를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소셜 마케팅은 아이디어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성공적인 마케팅은 대다수 뭐가 나오냐면 패러디가 나와요. 패러디. 싸이도 패러디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이제 이런 패러디가 이제 나오게 되죠. 이게 얘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저기 그 리바이스 마케팅인 거 봤지? 이거 아무래도 굴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그 트위터에다 글을 남기는 거예요. 내 찾으면 청바지 줄게 이렇게. He's looking in the store. He could. I think he's looking inside the store. I think he's onto me.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만에 한 명이 찾아왔죠, 그죠? Was he looking for me? I may never know. But it was 14 minutes in, and I was losing hope. Nothing. Nobody. 자, 15분 이제 경과하니까 사람이 한 명이 옵니다. Until. Oh, I think this guy may be onto me. Wow, that's a lot. Anyone watching or a lot of people watching? True to my word, I was stripped of my Levi's and once again found myself stuck in 재밌는 건 my 뭐냐면 이번에 바지 벗는 걸 도와주죠. Just want yourself some jeans. I might go back to my car and find some clothes if that's alright. But congratulations! I'm just gonna join these people. Hey, hey guys. 자, 이 패러디물이 나오면서 이제 또 극적으로 또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뭐 이 영상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블렌드라는 미국의 이제 믹스기 회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그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원래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절박감이 나왔다라고 봐요. 자, 가장 그 시대에 가장 핫한 키워드인 아이패드와 자기 회사 믹스기의
키워드인 믹스를 두 개를 결합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초기 아이패드가 나왔었을 때 지금은 많이 흔해졌지만 이건 정말 이거 신주 따지 모지듯이 이렇게 모셨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이패드 놓고 갈아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화면 보면 상당히 꾸진 거 보실 거예요. 꾸지잖아요. Pad smoke. Don't breathe this. Ah, that was one tough pad. 자, 이 영상을 보면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 봐도 충격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이냐면 야 미친놈이다라고 이제 글올리지. 그럼 사람들이 이제 아이패드를 사려고 검색을 딱 하면 자동으로 뭐가 뜨냐면 아이패드 갈아버리는 게 같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 또 퍼나르기 시작하는 거죠. 재밌는 게 블렌드에서 아이폰과 갤럭시가 누가 강한지 두 개를 같이 넣고 갈아버리는 영상을 띄운 적도 있고요. 아주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블렌더는 하나의 이제 혁신의 자리 잡는데 이제 여기서 왜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저는 이제 그 마케팅을 뭐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하냐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마케팅은 고객의 머릿속에 있는 타사의 브랜드를 끄집어내고 나의 브랜드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각인시키는 일체의 모든 행위. 그걸 저는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왜냐? 이제는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 대체가 가능하다. 그럼 결국 뭐냐? 인식의 싸움이라는 거지. 내 제품을 어떻게 인식시키느냐. 자, 근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미 기존의 탑 브랜드들이 이미 고객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카드 같은 경우도 내가 한두 개만 쓰지 나머지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객 카드사들은 자기 카드가 메인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그 많은 어떤 지원 정책을 집어넣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홍 대표한테 한번 물어보고. 홍 대표 아는 냉장고 브랜드 세 개만 하면 돼요. 지페라고, 그다음에 일렉트리묵스, 그거하고 밀레. 밀레. 오, 대단한데 역시. 보통의 사람들은 세 가지 브랜드를 대지를 못해요. 삼성, LG, 대우. 냉장고 브랜드를 못해요. 그만큼 각인이 돼. 그럼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제품, 이제 기존의 제품을 개선한 신제품이 나왔어. 그럼 이렇게 말을 해요. 고객들은 바보 같아. 왜 우리 제품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 정말 바보야. 저 근데 입장을 바꿔가지고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고객의 머릿속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브랜드는 안정적인 브랜드예요. 안정적인 제품이라는 거지.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이 공급자의 말을 듣고 이 제품을 살 때는 리스크가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 구매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나한테 맞지 않을 때는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리스크가 생긴다는 거죠. 그거를 인정치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자기의 제품을 사주는 고객들은 정말 고마워해야 된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제품에 대한 새로운 제품을 런칭을 할 때는 고객이 그만한 리스크를 감소하고 이 제품을 구매하는 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고객이 새로운 제품을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리스크를 줄이고 도전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마케팅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가 TV 채널이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네트워크가 있죠.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는 이 애들도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시작한다. 자,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 현재도 마찬가지죠. 현재도 어떻게 합니까? 드라마 어떤 런칭을 하게 되면 그냥 연예인들 딱 나와서 그냥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그때만 잠시 매스미디어를 통해 확산이 되는데 여기는 입장을 바꾼 거예요. 오프라인 이벤트를 하는 거죠. 그 제목은 내용은 뭐냐면 드라마의 한 장면이 네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주제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걸 누르니까 드라마에서 보는 그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또 결과를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이게 하나의 거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객들은 아까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전단전행으로 말로 통할 수 있는 거리를 줬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소셜미디어 시대에 올려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콘텐츠가 거리가 되는 거죠. 아, 재밌어. 그래서 이 콘텐츠를 이제 퍼나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콘텐츠의 중요 시대가 다시 또 오래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콘텐츠를 누가 보내주느냐? 신뢰하는 내 친구가 보내주는 거예요. 신뢰하는 내 친구.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어떤 결과에서 상당히 이런 바이럴의 효과가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제 좀 마케팅에서 좀 넘어와가지고 이제 한번 우리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카메라 아시죠? 네. 바로 삼성에서 나온 갤럭시 카메라. 자, 우리가 옛날에 이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 엄마가 어디 놀러 갔다 오면서 내한테 필름을 주면서 사진관 가서 사진 뽑아와야 돼. 17분 동안 우린 기다렸다가 그 사진을 뽑아왔어. 그러면 가족들이 모여서 막 사진 보다가 그 사진을 어떻게 했죠? 앨범에 앨범에 넣었다. 앨범. 지금 우리 어떻게 하죠? 페북에다 그냥. 페북에 그죠? 그죠? 페북에 왜 올리죠? 계속 퍼나를 수가 있고 드롭탑을 할 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경제 형태로 좀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소유의 형태에서 지금은 공유의 형태로 지금 경제 형태가 변하고, 그래서 뭐냐, 쉐어링 이코노믹이 지금 이제 쉐어 이코노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공유 경제. 근데 이 공유 경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지구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지구 온난화부터 시작, 지구에 발생되는 환경 파괴에 의한 자발적으로 나온 공유 경제예요. 무슨 말이냐, 잉여죠, 잉여. 지금 이제 뭐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지금 맞지 않다는, 과생산인 거죠, 과생산. 근데 어느 한쪽에서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떠한 쓰지 않는 이 잉여를 필요로 한 사람이 쓸 수 있게끔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공유경제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게 바로 에어비앤비라는 서비스인데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야. 그 숙박 공유 서비스죠. 뭐 이 에어비앤비는 이미 공유 경제의 가장 핫한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개념은 이렇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태훈이가 군대를 갔어요. 그러면 방이 비어 있죠. 근데 어머님이 방 청소 안 하시나? 하신다는 거예요. 방이 비어 있는데 방 청소를 한다는 건 잉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군대에 가 있는 동안 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어머님이 있을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저녁 7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해서 태훈이 방과 화장실만 써. 딴 거 쓰면 안 돼.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대신 방값은 2만원. 올려놓는 거죠. 그럼 뭐죠? 우리도, 나도 맨날 여기 서울에 호텔 와도 11시, 12시에서 들어가는데 오후 2시 체크인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인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싼 값에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힐튼인데 이 에어비앤비가 1년 반 만에 객실 보유 수가 힐튼을 뛰어넘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똑같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힐튼은 관리 운영은 이런 관리 운영은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어제 이야기했던 게 그 말이었던 거지. 네가 왜 만들라고 하노? 하청주라. 자기 직접 생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온 손님이 도둑놈이면 어떻게 할 거냐면 도둑놈.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고객이 이제 내가 이 방에 이 집에 머물겠다라고 탁 올리는 순간 집주인이 이 사람의 페이스북이나 링크드 있는 데 들어와요. 이 사람의 잡이 뭔지 일상이 뭔지 친구가 누군지 딱 다 보는 거예요.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대는 집주인이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집에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거죠. 진상짓 했다가는 페이스북으로 바로 꼬난질로 보내는. 그렇게 해서 자연적인 자발적인 어떤 정화 기능이 여기서 일어나고. 두 번째는 뭐 자동차 공유 아시죠? 이제는 이미 차가 소유가 아닌 뭐 그냥 하나의 도구로서 자리를 잡았죠. 굳이 내가 이 차는 소유하지 않아도 타는 용도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뭐 때 되면 바꾸는 거 렌트카 뽑고 헛자 뽑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집카라는 대표적인 미국의 서비스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그린카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그 카시어링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뭐 좀 차이는 있긴 있는데 이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연회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연회비가 그게 60불이거든요. 60불. 한 8만 원 정도 하죠. 그리고 1시간 사용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8,000원 정도? 근데 보험료, 기름값, 주차비 다 포함한 금액일 거예요. 그러면 회원 딱 가입을 딱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RFID 카드가 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서울에 왔잖아요. 근데 서울에 이제 계속 다니기 불편하니까 서울역에 있는 이 집카를 그냥 타고 내가 목적지가 강남이면요. 그냥 강남에 있는 내 차 두고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차가 쉬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시어링이에요. 그래서 잉여를 없애버리는 거죠. 지금 주차장에 있는 게 차가 다 잉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시대 이것도 참 재밌는데요. 이게 일반인 택배 서비스예요. 뭐냐면 이게 이제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저희가 오늘 여기 광화문에서 미팅하기로 이제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서 광화문까지 오는데 이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광화문에서 누군가가 서울역까지 물건이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는 길에 내가 광화문까지 들고 오는 거야. 근데 현이가 서울역에 갈 일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친구한테 줘. 그럼 얘는 서울역에 물건을 주고 그게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에 물건을 들고 가는 거야. 그럼 뭐냐? 이 사람은 이 시스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택배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교통 물류와 어떤 환경 훼손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번에 아마존에서 있었던 무인 헬기로 해서 택배하는 서비스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물류 서비스가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그 보여드렸던 어떤 공유 경제가 지금 새로운 한 축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빅데이터인데요. 뭐 워낙 많은 나온 사례라서 잘 아실 거예요. 이 베르폴레 스케일 혹시 이야기 아시죠? 처음 듣나요? 들어요. 예. 요거는 그 유유제약에서 만든 멍치료제입니다. 멍치료제. 근데 이제 멍치료제가 처음 나오고 나서 상당히 히트 칠 거라고 했는데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왜? 안 팔리니까 경쟁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자를 찾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니까 경쟁자를 찾았어요. 경쟁자가 누구냐면 바로 계란하고 소고기였다.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황당한 거지. 그래서 이제 유유제약에서는 이걸 가지고 마케팅을 새롭게 변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잡지책에 이런 민간요법의 부작용과 그리고 어떤 이런 전문 의약품이 나왔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통해서 또 뭘 하나 알게 되냐면, 의외로 처음에는 영유아용으로 만들었는데 20, 30대 여성들이 멍이 많이 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어떤 시장을 이제 창출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번에 이제 내가 빅데이터 컨퍼런스 했던 영상인데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부산에서 출퇴근 시간 교통 정체가 가장 심한 곳은 어디일까? 도심 곳곳이 동시에 밀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어느 곳이 더 밀린다는 표현을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의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분석해보니 충렬대로가 있는 동래구가 가장 혼잡했고 해운대구가 그 다음 순위였습니다. 연제구와 부산진구 등도 혼잡하긴 했지만 그 혼잡도는 훨씬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에 어디에 SOC 투자를 먼저 우선 두어야 되겠고, 교통 체계를 어디를 개선해야 되겠고, 교통 혼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관광지 해운대에 대한 분석에서는 경관과 야경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고, 호텔은 해변과 얼마나 떨어졌는지가 결정적인 선택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과 모텔 등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 지나친 광고와 상업적인 이벤트 등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 소셜미디어 분석에서도 경관과 교통은 긍정 요인이었지만 소음과 과도한 상행위, 야간 소음은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해운대가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접니다. 이 하드웨어에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추가가 된다면 도시의 부가가치 창출에 상당히 도움될 것이라는 것을 이번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빅데이터는 각종 기관에 쌓여있는 가공되지 않은 정보나 SNS상에서 오가는 많은 의견들을 포함합니다. 이 같은 자료들을 가공할 경우 여론조사 등으로는 알 수 없는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 정책 수립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했는데요. 잠시 제가 요걸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작게 할 수 있는 어떤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네이버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기를 들어가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레저 시장에서 가장 핫한 레저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제일 많은 강세를 띄웠던 게 우리가 보통 등산이잖아요, 그죠? 그 등산을 딱 검색을 해보면 2007년부터 2013년 2012월까지 이렇게 시장의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 딱 보면 노스페이스 가격 하락폭과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 제일 제일 레저 시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캠핑이잖아요. 캠핑을 딱 넣어보면 요렇게 시장이 캠핑 시장이 증가하고 레저 시장이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현태에서 한번 볼게요. 라 뷰티 코어잖아. 검색 한번 볼게요. 코아. 2011년 1월 경에 2011년 3월 경에 뭔가 있었네, 사건이. 3월하고 5월.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왜 소비자들은 코어를 자꾸 검색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할 때 그 유사어로 집어넣으면 되거든. 유사어. 근데 이걸 또 한번 이걸 보면 돼. 이게 PC가 아니라 모바일로 한번 해. 모바일은 계속 증가율이지.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겟이 젊다라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데스크탑인 경우에는 그 데스크탑의 사용자들은 내려가고 있는 거고, 모바일 사용자는 젊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검색률이 올라가.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 모바일 쪽에 마케팅을 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답이 나오고. 라뷰티 코어로 한번. 라뷰티 코어 훨씬 많네. 그지? 훨씬 많아. 코어라는 게 익숙해요. 코어. 그러니까 코아보다는 코어가 익숙하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브랜드 네이밍 할 때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 좌우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글로벌로 할 경우는 구글 트렌드를 또 활용을 하면 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좀 빅데이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는 이런 게 있어요. 그 빅데이터 폼들은 요즘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내부 데이터와 이제는 외부에 있는 외부 데이터 크게 두 가지로 나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라뷰티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죠. 고객들 현재 DB들 쫙 있을 거잖아. 그럼 그거하고 이제 소셜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고객들의 패턴, 그래 신용카드사와 어떤 교통 정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상에서 들어오는 로고 기록, 그 다음에 타사의 로고 기록, 타사의 검색 빈도수부터 시작해 그런 거. 그 다음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좀 쉬울 좀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국민 총소득부터 시작해서 또 그 지역별 소득, 그 다음에 세금 내는 기록, 이런 것들을 모아보면 또 공통 크로스점이 나오게 되거든. 그걸 통해서 고객들을 발굴해내죠. 그래서 뭐 쉽게 예측하면 이런 거예요. 수집, 분석, 예측 이 3단계로 가게 되는데, 수집은 이제는 데이터화할 수 있는 모든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데, 이 네 가지 툴로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그 로직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게 비주얼로 표시가 나야 된다. 근데 이거를 아주 손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을 터줏대감으로 만들어주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 우리 여기 있나? 물 하나 좀 줘. 물 줘. 자, 우리가 이제 이 빅데이터 분석에서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되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다 아는 거다, 이런 말을 해요. 윗사람 오래됐다. 그 우리는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빅데이터라는 거는 과거의 패턴을 읽어서 그 동일한 패턴을 미래에서 찾아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반복되는 거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래 있었던 분은요, 이미 자기 스스로가 수년간에 아니면 수십 년간에 걸쳐서 그 라이프 스타일이 몸에 배이면서 자기만의 빅데이터가 안에 체득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쯤이면 뭐가 나온다. 근데 가인은 그걸 데이터화된 게 아니라 그냥 정성적으로 알고, 감적으로. 근데 뭐죠?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알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직원은 뭐죠? 똑같이 그거를 또
경험을 해야 된다. 그게 리스크라는 거죠.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 들어온 직원이 기존에 있던 터줏대감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터줏대감은 옛날에 알고 있던 사실이 반복되는 거고 새로 들어온 직원은 새로운 경험을 예측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빅데이터. 쉽게 설명.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2013년도에 그 해운대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2012년도 데이터를 분석을 쭉 했었을 때 약 해운대와 관련된 키워드가 약 38,500건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정제 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0,000건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했었어요. 이제 여기 뭐냐면은 수동 정제되죠. 이 생노가다예요. 생노가다. 언어 분석 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정서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요게 요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요렇게 이제 9단계로 분석하는데 말이 이런 게 있어. 어젯밤 드디어 해운대 바닷가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는데도 1시간 넘게까지 짜증이 났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볼거리가 많아져갖고 이 언어가 갖고 있는 긍부정과 그 다음에 이것이 갖고 있는 본질이 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음식, 교통, 어떤 도시의 랜드마크, 그 다음에 페스티벌 이렇게 분류가 되는 이 한 단어 안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갖고 있는 대중들의 뜻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이 단어들을 랜드마크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들이 있다. 해운대를 분석하고 요런 게 있다. 그래요. 레벨 많게나 레벨 3까지도 내려갑니다. 더 구체적인 거. 그래서 요약을 하니까 뭐 이런 재밌는 사실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부산에 온 관광객들은 외지 관광객들은 자가용을 갖고 온 사람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더라. 그리고 해운대에 온 사람들은 반드시 자갈치를 가더라. 그런 원칙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해운대는 상당히 하드웨어 중심적인 도시라서 소프트웨어가 결여돼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강화해서 체류 시간을 늘려야 된다라는 이런 그 제언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해외 언어 분석을 했는데 한국에서 해외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해외를 분석을 하니까 이건 이제 영어만 분석을 했는데 그래도 미국이 현지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 보면은 중국하고 일본이 낮은 이유는 중국하고 일본어를 분석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가장 토픽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한국에 분석을 했었을 때는 뭐 이한유부터 시작해서 해운대 연인들 이런 드라마가 나왔는데 해외에서 이슈가 팍 뜬 거는 슈퍼주니어의 이특이 올여름 휴가를 해운대로 가려고 합니다 해서 빵 터져버려요.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을 할 때는 K-POP 스타를 빼고는 절대로 비즈니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비즈니스 할 때는 반드시 K-POP 스타를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재원을 넣어서 이제 해운대 구청하고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됐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반영이 됐어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 3D 프린터 시장이 있어요. 이제 뭐 영상을 보면 이제 이런 거죠. You can get the link in the description, but basically I upscaled it by 100%, so it's 200% of the original size. Because I tried to print a small one, it didn't work out so well. So now we're going to try printing a really big one and see if we can build ourselves a 만들고 functional 싶은 gearbox. 제품을 굳이 Alright, unfortunately I 위탁이나 wasn't able to do a time lapse on this 또는 because it was nearly a 15-hour print and my capture software 뭐 wigged out. 마트가 But 살 here 필요 we're 없이 내 catching the 혼자 last little bit of the 만들어낼 print. This is 수 the last 있다는 1% 이게 이제 of the 3D print after nearly 시장인데 15 hours. So 이제 I'm really excited to see the thing all done. and 우리가 put 이제 together. 이걸 봐야 It's 되는 게, nearly 야, 15 hours, 24 minutes. 편리하겠다가 중요한 And 것이 it's at 아니라 99%. I printed the whole thing at about 92%. 이것이 갖고 올 미래가 뭐냐라는 거죠. 이것이 갖고 올 미래. 일단 첫 번째가 금형 시장이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있잖아요. 이거 이거를 우리는 가게 가서 사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집에서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시장이 나올까요? 어떤 시장? 이거에 대한 데이터 시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게임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이 새로 만들어졌듯이
let me know if you guys want to see that, and I'll go ahead and do it. 그리고 이 Now, here we have 시장이 gold that fell off. 이제는 I have 확산이 되는 게 textured 최근에 나온 게 components 나사에서 that 만든 게 was 뭐냐면 in, and they are 3D functional 음식 print, 프린터가 which is 나왔어. actually really, really cool. 그러니까 우주인들에게 So, 음식을 well, 제공해 we'll go on and watch 주기 this 위해서 for about the 3D로 next 10 만들어내는 minutes, which is 거야. how long it took to 지지지지. finish. But let's 그래서 go ahead and skip ahead to the good 이미 그 part. 시장에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는 이게 지금은 플라스틱 Alright, we have a 재질인데 little bit of a 금속 catastrophe. 재질로 Nothing 나왔어요. really 금속 worrying 가루를 about 순식간에 that. 고하고 He's 확 got 뿌려가지고 gold. 녹여서 You can see there's 금속으로 some 만들어내는 거예요. little 그래서 spaghetti 이미 all over 총까지 the 다 place. 만들었어요. 단지 그 Again, 안에 this 있는 was my 스프링 fault, but it 빼고. wasn't a big deal 그래서 because 이제 it was 집에서 all 내가 총을 fresh. 만드는 I 세상까지 brushed 온 it 거예요. and cleaned it up. But in order for your stuff to stay permanently 그래서 in 이제 이 place, 3D the 시장이 platform, 이제 you gotta be more careful. 가정용에 있는 프린트처럼 이제 Alright, 대중화가 so 될 now it's time to 것이다. remove the pieces from the build 그래서 우리가 platform. 이제 I've got my 예측하는 trusty little 앞으로의 spatula 그 here. 시장의 파급화에 있어서 And I 이런 actually 간의 figured out a cool 시장이라든지 trick. Well, I ran into the 그 problem 금융 here. 시장의 It's 판도가 basically 분명히 올 causing the 거다라는 걸 pieces to 우리가 come 지금 off the build platform. See how hard this is? Like I'm prying and it's about ready to break it. 말을 하고 So 있죠. it's like, well, if cold 자, 제가 이제 그 현재 앞으로 다가올 트렌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빅데이터, 그리고 3D 프린터, 그다음 공유 경제. 이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더 해보겠습니다. 2002년에 아마 여러분 이 영화 보셨을 거예요. 톰 크루즈가 나온 마이너리티 리포터. 근데 이 영화는 시대적 배경이 2054년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이런 장면이 나와요. 톰 크루즈가 이제 조나단이 이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하는데 이 디스플레이 장치가 조나단한테 말을 걸어요. 야, 조나단, 네 이번에 휴가 간다며. 네 전에 거기 가고 싶다고 했잖아. 이번에 너를 위해서 내가 그 상품을 개발해서 한번 들어볼래라고 커스터마이징된 정보를 이 디스플레이 장치가 조나단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공상과학 영화구나.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 장치는 조나단을 어떻게 알아봤었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조나단이 휴가를 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었을까? 세 번째는 조나단이 태평양에 있는 그쪽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걸 어떻게 하고, 그 짧은 시간 내에 조나단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어떻게 추천해 줄 수 있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2020년 정도 되면 뭐 되지 않을까, 2030년 되면 가능할지 않을까 했는데 이미 작년에 이 기술이 다 개발이 완료가 됐다는 거죠. 상용화가 되고 있고. 그게 뭐냐면 페이스북 기반으로 페이스딜이라는 서비스예요.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페이스북에 보면 이제 얼굴에 있는 포토 태깅 기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포토 태깅 기능을 하면서 이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이제 편태내 회사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점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근데 이 지점만 가진 않잖아요. 근데 이 지점에 가면 아는데 이 지점 가면 모른다라는 거지. 이 지점에서 대우를 받다가 이 지점에서 대우를 못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 지점에 대우받고 이제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지점에서도 얼굴 인식을 통해서 이 고객이 누군지 아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에 뭐 했다라는 정보가 그대로 고스란히 그쪽 매니저한테 전달이 돼. 그 처음 가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페이스북 안에는 뭐가 있냐, 내 일상이 들어있죠. 내 일상. 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 오빠가 조금 있으면 결혼해요. 결혼 날짜 잡았대요. 나왔어. 그 페이스북에 있는 거야. 딱 들어가니까 뭐지? 그러면 이쪽에서 오빠 결혼하세요라는 정보를 알게 되는 거지. 그럼 뭐지? 올 때쯤 되면 난 이 사람이 결혼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결혼 정보에 적합한 상품을 미리 들고 있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단골이란 건 뭐냐면 굳이 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나에 대한 일상을 알고 있는 게 단골이고, 그거를 이제 소셜에 있는 일상화된 나의 개인 정보를 제공을 해줌으로 해서 상대는 거기에 맞는 걸맞는 서비스를 나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지.
그럼 이걸 우리가 어디에 쓸 수 있을까? 뭐 나는 이걸 제일 크게 보는 시장이 바로 이제는 그 실버 산업 쪽이에요. 이제 노인분들이 보면 자신의 의사 표현과 육체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상당히 서툴다라는 거지. 특히 그리고 영유아 쪽 이럴 때 자기 의사 표현하는 데 서툰데 이의 얼굴을 인식을 함으로 해서 이 애가 필요로 한 서비스를 업체에서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는 혹시 이 자리에서 뭐 자기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어떤 그 음식 조절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면 그 뭐야 뭐 당뇨 환자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저염식 이런 걸 해야 되거든. 그러면 식당에 외식 갈 때마다 항상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 빼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근데 이걸 딱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분은 이걸 빼야 된다라는 게 공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KLM 항공사라는 이제 네덜란드 항공사인데, 이 항공사는 이 소셜 마케팅을 정말 그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자, 우리가 스플라이즈라는 게 있어요. 스플라이즈. 자,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야. 우리 특히 오늘 이제 우리 남자 보는데, 자, 내가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사줬어요. 선물을 사줬는데 다 만족스러웠던 적은 없다라는 거지. 딱 얼굴을 봤는데 기뻐하다가 갑작스럽게 얼굴에 근육이 살짝 경직되면서 나는 느끼지. 아, 씨, 잘못 샀구나. 뭐 됐구나. 그리고 여자친구의 막서는 괜찮아, 그래, 이러더니. 자, 그게 왜 그럴까? 내가 평소에 원하던 것과는 다른 것이 왔었을 때 나는 삐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고 요거도 그런 거죠. 현금으로 주는 게. 현금이 제일 좋긴 좋지. 근데 그거는 이제 최소한 결혼 3년 차 됐을 때. 뭐 사는지 다 알잖아요. 카드 명세서가 막 찍히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네덜란드 KLM 항공에서 참 재밌는 이벤트를 했어요. 뭐냐, 서플라이즈 이벤트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트위터에 자기 공항에 온다라고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요. 그리고 찾아낸 이 사람의 일상을 뒤지는 거예요. 키워드를 뽑아내요. 이 사람의 기호와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 여자가 자기는 조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가서 조깅을 할 거라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여자분을 위해서 나이키 러닝타임 시계를 딱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여자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자기가 필요로 한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서플라이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을 통해서 이 사람의 기호를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물건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월마트인가 어디서 이벤트를 했는데, 어떤 이벤트를 했냐면요, A 공항에서 그것도 참 A 공항에서 산타야 소원을 말해봐 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뭐 툭툭 던지고 그냥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뭐 PDP 갖고 싶어, 나는 뭐 아이패드 갖고 싶어, 그냥 말을 툭툭 던지고 간 거야. 그리고 나서 비행기가 이제 종착지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그 사람이 나올 때쯤 되니까 그 집 내려오는 거기에서 그 사람들 이름이 붙어 있는 산타가 보낸 선물이 도착을 하는 거. 뚝뚝뚝뚝. 그래서 오마이갓 돼버린 그런 이벤트를 월마트에서 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열쇠가 필요 없는 호텔, 스마트폰으로 모든 서비스가 해결되는 병원까지 모두 세계 최초입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체크인을 마치자 수익카드 대신 스마트폰을 줍니다. 객실로 올라가 스마트폰을 댔더니 출입문이 열립니다. 조명과 온도, TV 채널 조정은 물론 모닝콜 등 각종 서비스가 스마트폰으로 가능합니다. ドアを開けるとかそういうのができないので、やっぱり韓国は IT が進んでてすごいなと思います。 밖에 나와 있어도 원격으로 에어컨이나 히터를 미리 켜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기술을 병원 전체에 적용한 것도 생겨났습니다. 스마트폰에 병원 앱을 깔면 긴 줄을 설 필요 없이 진료 접수가 가능합니다. 진료실은 물론 주변 약국 안내까지 진료비 역시 스마트폰으로 결제합니다. 병원에 들어오시면서 이미 환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병원이 인지하고 그날 환자가 하셔야 될 일들을 자동으로 안내. 기존 통신망에 근거리 무선 통신과 블루투스 등 최첨단. 자, 이게 이제 IoT 스마트 기술을 빌딩 적용한 겁니다. 사업인데요. 이런 스마트 빌딩 사업은 특히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주도하는 상황. 최근엔 적용 범위가 공항, 학교, 공장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죠 보시기에? 아까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왔던 장면이 거의 실현이 다 됐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은 이게 없어졌을 것 같은데 이게 2011년에 나왔던 서비스예요. 페이스북에서 기능을 넣은 건데 리바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여기 나와요. 그 우측 상단에 보면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이 있죠. 저걸 딱 누르면 저 프렌드 스토어가 내 이름으로 바꿔요. 김희동의 스토어로.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업커밍 벌스데이가 내 친구 생일로 딱 바뀌어요. 그리고 밑에 뭐가 나오느냐? 네 친구가 이 청바지 좋아해. 이렇게 딱 튀어나와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이제 이런 마케팅이 이제 타겟 마케팅에 상당히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제가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출산용품 오프라인 매장을 제가 해요. 그래서 1시간 이내 거리에는 대상 40km 이내에 1시간 거리로 올 수 있다고 판단했었을 때 대한민국의 부산 인근의 40km 이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18세 이상의 신혼부부만을 타겟을 딱 하게 되니까 2240명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고와 정보의 차이가 뭘까요? 광고와 정보의 차이. 자, 다른 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 고속버스 터미널 화장실에 딱 가면 뭐가 붙으면 뭐 신장 팝니다. 신장 파세요. 그죠? 콩팥 파세요.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쓰레기죠. 그죠? 쓰레기 광고예요. 그죠? 근데 붙어 있다는 말은 뭐죠? 누가 이용해. 그렇죠. 누군가는 이용을 한다는 말이죠. 누가 이용을 할까요? 진짜 몸뚱아리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죠. 돈은 진짜 뭐 어디에 써야 될 것이고 몸뚱아리밖에 안 남은 사람한테는 그게 뭐가 되죠? 정보가 되는 거죠. 필요로 없는 사람한테는 그게 광고지만 필요로 한 사람에게 그게 정보가 되는. 그건 뭐냐? 마이크로 타겟팅, 타겟 마케팅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우리 제품을 소개하면 그거는 광고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정보로 들린다는 거죠. 대다수의 광고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냥 찌라시 광고죠. 불특정 다수 확 뿌려요. 매스미디어 광고처럼. 거기에서 0.02%, 0.03% 걸려들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리고 그거를 시장은 이제 가면 갈수록 정보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거기에 대한 효용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소셜에 있는 개인화된 정보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즈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커스터마이즈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게 바로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큐레이터처럼 이 사람에게 맞춰서 정보를 추천해주는 거예요. 나는 모르니까 그냥 너가 해주는 거야. 그래서 큐레이션 서비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왓챠라는 서비스인데요. 이제 뭐냐면 바로 영화가 이제 너무 많으니까 내가 무슨 영화를 좋아할지 모른다는 거지. 뭐 포스트에 속아 넘어갈 때도 많고. 그래서 내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10편을 본 것 중에서 별점을 주게 돼요. 별점을 주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한테 맞는 영화를 이 왓챠에서 자동으로 추천을 해줘요. 그때마다 이제 내가 별점을 주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가 좋아할 만한 영화만 계속 볼 수 있다. 그게 큐레이션. 그래서 이제 큐레이션 서비스 요즘 나오는 혹시 미미박스 아세요? 미미박스? 네. 뒤에 아세요? 미미박스?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아주 쌈박한 아이디어인데 화장품 미니박스 금액이 얼마죠? 3만 원인가? 전액으로 그지? 그 그지?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면 샘플이 든 화장품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샘플이 보통 10만 원치 정도인데. 근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몰라. 근데 그 안에 있는 거는 오로지 미미박스 애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거는 맥기라는 거지. 근데 그래서 더 재밌는 건 박스가 참 예쁜데 자기네들은 그 화장품 회사에서 무료로 가져오는 거죠. 샘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샘플을 무료로 가지고 와서 저거는 샘플에 돈을 붙이는 게 아니라 박스 값을 받는 거예요. 박스 값을. 그리고 그러면 뭐야? 손님은 나는 3만 원을 냈는데 1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받으니까 기분 좋고, 미니박스는 중간에 유통을 해서 돈을 벌어서 좋고, 화장품 회사는 그냥 화장품 판매점에 보급될 그 제품들이 실질적인 사용자 고객들에게 한 명 한 명한테 확산이 돼서 좋고, 그게 만약 미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전혀 새로운 개념의 어떤 유통 구조들도 나오면서 비즈니스 모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런 거야. 우리는 일상을 소셜 미디어에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스마트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이제 이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스마트 디바이스 안에 센서가 들어있거든요. 이 센서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바로 나의 현재 상황을 같이 알려줘. 즉 내가 누구랑 있고 어디에 있고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그런 아주 개인화된 프라이빗한 정보들이 같이 제공이 되는데 그게 이제 빅데이터로 다 보여지니까. 근데 이게서 어떤 특성이 갖고 있느냐, 그게 바로 디지털 라이프 로그예요. 나의 삶이 일상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라를 분석.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소셜을 한다라는 거는 응급실에서 바이탈 센서를 달고 있는 거와 같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빅데이터 형태로 모여 있어요. 그럼 이게 어디에 모여 있느냐?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에 어디 곳에 모여 있어요. 나도 모르는 곳에 내 것도 모여 있지만 다른 사람 것도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B2B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이 정형 비정형 형태로 막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정한 패턴을 이렇게 골라내는 거죠. 그걸 데이터 마이닝이라. 이거는 우리가 B2B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뭐 패턴을 읽거나 그래서 이 패턴을 분석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을 많이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커스터마이즈된 정보를 해서 추천해 주는 걸 우리가 아까 말했던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B2C에서 많이 써요. 예를 들어 뭐 현태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20대 여성들이 현재 어떤 연예인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왔을 때 10중 8구는 아니더라도 이들이 보통 질문할 내용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걸 5가지를 주면은 또 5가지에서 사람이 선택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니한테는 이게 제일 좋아라고 하는 개만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래 당신이 나를 잘 아니까 그렇게 갈게라고 돼버리는 거죠. 그게 큐레이션 서비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도는 거야. 근데 이것이 갖고 오는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개인화. 철저하게 내한테 맞춰지지 않으면 이제는 서비스의 가치가 없어져요. 가령 이제 선물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 세대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샀어요. 근데 요즘 세대는요, 지가 좋아하는 것 중에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사요. 그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무조건 맞춰줘. 자, 이제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다른 나라예요, 서로. 다른 나라. 이 안에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이제 번역기가 들어있는 거죠.
번역기. 그래서 상대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와 재밌겠다가 아니라 이것이 갖고 올 미래를 예측을 하셔야 돼요. 고용의 유연성이 이제 나오겠죠. 그냥 이 사무실이에요. 미국 지사가 옆에 있는 거지. 그거 충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스마트 워크의 한 형태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정보가 뭐냐면 전부 상호 공유가 되는 거예요. 공유가. 예를 들어 내가 어제 강의를 했다라는 거, 그 강의 정보는 이미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만날 사람은 어제 이 사람이 강의를 어떻게 했고 그 강의에 참가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고 이미 공유가 다 돼 있는 거야. 왜? 내가 향후에는 어떻게 해?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정보가 없으면 이 사람을 안 만나요. 이 사람이 정보가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난다는 거지. 그래서 뭐냐, 내가 정보를 제공을 많이 해주면 많이 해줄수록 만날 확률이 높아져 가는 거고 내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만날 확률이 떨어지기 시작해. 예를 들어 우리가 소셜에서 만나서 예를 들어 자 오늘 차 타고 현태가 내한테 이런 말 했잖아. 삼계탕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어제 내 일정을 모르면 어떻게 되지? 삼계탕을 잡았다라는 거지. 근데 어제 내 삼계탕을 먹은 걸 알기 때문에 삼계탕 말고 한정식 먹으러 가자라고 바꾼 거라. 이게 바로 사전 정보라. 그러니까 그걸 알고 비즈니스라 미팅을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그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하죠. 입능 컴퓨터. 자, 구글 글래스 이제 뭐 내년 초에 나오죠.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100만 원 정도 할 거라고 하는데 가격은 아마 훅 떨어질 거예요. 알았어, 앞에서 봐. 알았어, 앞에서 봐. 알았어, 앞에서 봐. 디테일하다. 거의 손하고 눈에 들어가면 거의 진화는 거의 끝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봤던 그거 있잖아. 드래곤볼. 그게 이제 다 현실이 된 거지. 요걸로 이제 그때 상대방의 에너지 지수 보고 뭐 이제 캡슐로 다 만들어내고 뭐 이제 이미 현실이 다 된 거지. 드래곤볼에 나왔던 게. 어디 저기 SNS를 보니까 그걸 딱 썼는데 여자 상사가 오늘 좋지 않은 날이니 접근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상사 스트레스 지수가 딱 표시가. 자, 이제 이것이 갖고 올 게 뭐냐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컴퓨터의 또 다른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웨어러블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구글 자동차야. 자, 이게 왜 시사하는 바가 있냐면 이거는 무인 자동차예요. 무인 자동차. 상용화는 아니고 지금 테스트 파일럿으로 나온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처음에 구글 글래스가 나왔었을 때 상당히 구글 글래스가 무거웠어요. 근데 불과 얼마 이후에 상당히 상용화가 될 수 있게 가볍게 만들어, 시인하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 구글 자동차가 이제 지원자 이제 운전을 하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술이 나오면 그 다음에 법규가 바뀌게 돼요. 기술이 나온 다음에 법규.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우리가 나오고 나서 처음엔 하나밖에 없었죠. 2종 1종. 근데 이거는 뭐가 바뀌었죠? 오토냐 수동이냐 바뀌었죠. 왜? 오토가 이제 대중화가 되니까 법규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실은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이 이제 뭐 가면서 손 놓고 운전하고 뭐 햄버거도 먹고 막 운전하고 뭐 이래 되겠죠. 뭐 무인 자동차를 운전하시 햄버거를 먹되 한정식 이런 건 드시지 마세요. 뭐 이게 법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국물 있는 거 드시면 안 돼. 뭐 이런 거. 자, 이분은 햄버거고 이제 내리죠. 실은 장님이었어요. 자, 그러면
5년 후에 이 차가 상용화가 되면 장님에게 라이센스를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그걸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나온다라고. 옛날에 전혀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그래서 그 박용우 이사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을 바꾼 것은 과거에 당연하지 않다라고, 그건 안 되라고 했던 것이 다 세상을 바꿨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방식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죠. 자, 이게 조작법이 필요한가요? 조작법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팔에 있는 근육과 전기 신호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또 미래가 어떻게 바뀔까? 미래가 현실적으로 이 제품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실버 쪽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가령 이 안에 이제 바이탈 신호가 들어있다라면 노인들의 어떤 도덕사 문제라든지, 노인들의 어떤 비상상황이 발생됐을 때 제수초 하나로 신호를 보낼 수도 있겠거든요. 진짜 일상이 다큐가 되는, 다 기록되는.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사세요. 오래 살 거야 분명.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걸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디지털 활용 능력.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력서상에서 당신의 언어 능력은 뭡니까? 검색 능력은 뭐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뭐 당신의 문서 활용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평가할 때 이제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이제는 중심을 잡니다.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1인 2역, 1인 3역을 할 수 있는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2012년도 IT 트렌드가 이 이안 버트램이라는 가트너의 수석 부회장이 이제 2012년도에 이렇게 이미 말을 해요. 1년 전에. 2년 가까이 됐거든요. 뭘 그렇듯 삼성. 이미 이제 이 스마트 시대가 오면서 이 IT를 쓰는 걸 이제 쓴다라는 걸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이미 생활에 들어봤다라는 거. 그리고 서류 가방이 곧 사무실. 요즘 보면 우리 수열이 형님 같은 경우에 지금 책 쓰면서 하는 오피스를 안 만들었잖아요. 카페가 자기 사무실이라는 거죠. 카페에서 만나고 카페에서 회의하고 자료는 전부 다 클라우드에서 잡아. 커뮤니케이션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야기한 게 바로 사람과 사회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날씨는 점점 흐린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1도입니다. 제가 지금 누구한테, 사람한테 말했나요? 아니죠. 기계한테 이야기했죠. 근데 사람한테 말하듯이 하죠. 또 재밌는 거 한번 볼게요. 사랑해. 사랑은 사람끼리. 또 해볼게요. 사랑한다고. 그 마음 꼭 전달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전기밥솥한테 말을 하는 거죠. 야, 좀 밥 좀 꼬들꼬들하게 해놔라. 아까 들을까요? 그러면 밥솥이 알아서 꼬들꼬들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거죠.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 이게 이제 우리가 만물 인터넷이라고 해요.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만물 인터넷이다. 모든 것에 이제는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법적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게 뭐죠? 내가 인감 찍고 도장 찍고 하는 게 과거의 형태의 나의 서명이었다가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법적으로. 이게 바로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2013년도 전략에서 2014년도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어떤 길입니다.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우리 관계는 여기에서 어떤 관계냐면 위크타이 관계예요. 학연, 지연, 혈연이 대다수 뭐냐면 스트롱타이라고 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을 보여줄게요. 근데 이 학연, 지연, 혈연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대다수가 진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져요. 근데 위크타이는요. 좀 진지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그래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느슨한 관계를 우리가 위크타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실 다 그렇죠. 여기 홍 대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여기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비즈니스.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이러면 저 동생이 너 뭐하냐? 근데 강사하고 네가 무슨 강사를 한다고 이래 나온다라. 10년 전에 본 친구들 그런 말을 한다. 나도 내가 강사를 할 줄 몰랐거든. 니 왜 웃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위크타이 관계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내가 인풋이 이게 들어오는데 아웃풋이 이게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사회 문제적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회에서는 지금 공통된 성공의 기준이 있어요. 대기업에 들어가든가, 그 다음에 어떤 네가 사자가 되든가, 이러한 공통의 어떤 성공의 기준을 들이민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그래, 네가 변호사가 됐어.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변호사가 돼라고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냐, 변호사가 되기 위한 인풋만 계속 넣은 거야. 학원 보내주고 뭐 해주고. 그래서 애가 시험 친다면 가족이 전부 다 긴장하고 애 혼낼 것도 오늘 시험이니까 일단 말 안 하고 뭐 이래 된 거죠. 근데 빠져있는 게 뭐냐, 어떤 변호사가 될 거냐가 빠져있는 거야. 의사가 되는데 어떤 의사가 되느냐가 빠져있는 거야. 그 인풋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최근에 벌어졌던 거, 사법연수원에서 그렇게 분류 사건이 터지고. 우리는 과거에는 그러한 어떤 사회 지도층은 도덕성은 기본을 깔고 갔는데 빠져버렸다. 그래서 인풋이 중요한 거예요. 인풋이. 그럼 그 인풋은 어떻게 찾느냐? 이런 위크타이 모임에서 다양하게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자리를 잡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좀 있는데, 진정으로 나에게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느냐라는 거야. 누군가가. 내가 저분에게 갔었을 때 그냥 추천서 써주세요가 아니라 어떠한 동사적인 형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로 해서 나를 관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면을 들어보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추천해 주겠습니다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좀. 그래서 어제도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해야지 기업의 경쟁력이 있겠느냐. 우리 김 원장님, 어떻게 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기업의 경쟁력, 가치를 만들어야 브랜드. 또 아, 우리 저기
우리 김현태 원장 같은 경우도 사회 공헌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앞서 제가 오뎅 공장 이야기했잖아요. 기업이 갖고 있는 올바른 기업가 정신이 이제는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업에 존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매우 중요해요. 왜? 이제는 잘난 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잘났다만 가지고는 이제는 경쟁력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순수함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개인의 경쟁력은 뭐겠냐 이거죠. 개인의 경쟁력. 개인의 경쟁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경쟁력은 인풋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풋.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사가 되겠다가 아니라 어떤 의사가 되겠다라는 인풋을 받고 그 인풋에 의한 목적을 정하는 사람. 그리고 가능하면 이타심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는 분명한 건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 이 방법이야. 우리 일상은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도 않은 일, 중요하지 않은 일, 네 가지로 보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락을 하는 건 어디에 속할까요? 오락을 하는 거.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그렇죠. 음주는 어디에 속할까요?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고 급한 이런. 물론 그럴 수도 있게 대상마다 틀리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독, 자극. 그러면 대마 피는 건 어디에 속할까? 그러니까 요 네 가지로 치자라면 자기는 아주 중요하고 급한 일에 속하겠죠. 근데 대중들이 볼 때는 아니죠.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중독이라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이 중독은요. 자극 중독 이런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뭐 우리가 본드를 흡입하는 향정신성적인 중독적인 자극적인 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취감을 있거나 그래서 이제 어떤 내가 쾌감을 느낄 때는요. 도파민이 나온대요. 그리고 도파민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반드시 고통 다음에 나와요. 고통.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련을 겪고 일어서야지만 그 도파민이라는 아주 좋은 물질이 나오는데 그것을 그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냥 바로 마약을 맞거나 하는 거는 몸에 안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취감을 내는 거는 내가 산에 힘들게 올라가서 산 정상에 야호 하는 게 도파민이 나와서 성취감을 그 호르몬이 나와야 된다고 해요. 자, 그럼 뭐냐? 내 일상을 뭐 이런 거죠. 오늘 여기 올 때 오늘 다른 약속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다른 약속 어떤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친구 같아서 뭐 오늘 여기 강의를 왔겠어요? 친구 만나러 왔겠어요? 다른 친구. 예, 만약에 있다라면 본인이 아는 친구가 있다라면 친구 만나러 왔겠죠. 특히 여자친구면 더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항상 보면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데 우선을 두느냐. 이장호 박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이동아, 혹시나 사람들이 너에게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또는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다. 그건 시간이 없거나 바쁜 게 아니라 네가 그만큼 가치가 없어서 연락 안 하는 거야. 내가 가치가 없었구나. 그런 개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 사람은 선택을 내한테 가장 중요한 쪽으로 먼저 선택을 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항상 그렇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항상 연락을 안 했다라는 거는 우선순위가 항상 뒤로 밀렸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말하는 이제 아까 인풋과 아웃풋을 정리를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내가 현재 만나는 사람은 어차피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의 아웃풋이에요. 내가 이제 머물고 있는 거. 그럼 새로운 인풋이 들어와야지 새로운 아웃풋이 생기는 거예요. 그 뭐냐? 만나는 사람 또 만나본들 그 아웃풋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새로운 아웃풋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멘티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항상 너희들이 어떤 약속을 하고 선택을 할 때 항상 새로운 걸 선택하라. 그럼 새로운 변화가 바꾼다. 요 놈이 제일 거기에다 혜택을 본 놈이. 아 그래. 예, 그렇죠. 자, 오늘 어쨌든 SNS가 가져온 어떤 변화와 미래 그리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가 정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2시간 동안 말씀을 딱 2시간 걸렸습니다. 그죠? 1시간밖에 안 지나간 것 같아요. 10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네, 뻥치지 말고. 자, 그러면 10분간 쉬고 자, 아이패드 실습을 한 사람. 2시간 진짜 지나갔어요.